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비 피해가 컸는데요. 진짜 장마는 오늘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더 강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25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고 작년에 반지하 침수 참사에 대한 사회적 트라우마도 커서 저지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모래주머니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 게 최선일 정도로 여전히 속수무책 취약한 곳들이 많습니다. 사실 뉴스 보면 수십억대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도 비만 오면 침수되는 곳들이 있긴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인 하수관, 빗물바지 설치조차 잘못되어 있거나 빗물바지 등이 쓰레기 오물로 가득 차서 재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매번 반복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죠. 장마철마다 드러나는 취약한 문제들이 개선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문제 해결이 참 더디기만 한데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은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기상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과도한 음주 문제와 적당한 주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서해 시간이 떠오르는 붓과 먹으로 예술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기계 사고로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노 부부의 전복 사고를 비롯해서 매월 100건 이상씩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아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농기계 중에 논밭을 일구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있죠. 농촌 가면 도로에서도 가장 쉽게 보게 되는 이 농기계는 무엇일까요? 비 많이 오는 오늘 같은 날은 이용하지 않으시겠죠? 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농업 분야에도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농수산 이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요? 예,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하기 위해 열렸고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8개 부처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제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듣기 전에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해주시죠. 예, 비상경제 민생회의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생겼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주최 회의고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주로 열리지만 이번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처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기도 하고 또 주제와 관련된 장소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린 후에는 논의한 주제와 관련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관계부처 합동 발행물이 매번 나옵니다. 각 발행물은 정책정보 포털 또는 소관부처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이 회의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원래는 매주 개최하겠다 이런 방침이었거든요. 네. 속보를 틀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지난해 7월까지 그러니까 그때 발표한 그 달에는 매주 개최했습니다만 8월 이후에는 불규칙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제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데 농업 분야는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예,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지난 4일 있었고요. 4일 후인 지난 7일에는 제27차 비상경제 차관회의도 열렸거든요. 이 두 회의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 농업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1순위는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이었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은 핵심 주제가 됩니다. 현재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좀 조사 결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정부는 하반기에도 농축산물의 수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제 할당 관세 확대가 대표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기조가 유지될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농축산물의 수급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가격 안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농축산물을 비축하고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할당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확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을 수입해서 시장 가격을 낮추는 정책은 농업계에서는 저항이 워낙 큰 대표적인 정책인데 네. 국내 농축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수입 농축산물의 소비처를 내주면 국내산 농축산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을 비롯해서 양파, 생강, 건고추 이런 농산물들을 관세 없이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종종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농축산물의 할당 관세 확대, TRQ 증량 발표가 좀 잦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 안정을 앞세워서 이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새로 지정하거나 또 관세 인하율을 늘리고 물량을 증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축산물 수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율 관세 할당물 그러니까 TRQ를 증량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는데 시장 적금 물량 등으로 불리는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 관세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가 다 들어있는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에만 7월과 8월 두 차례 TRQ 증량 등을 발표했고 또 올해는 3월과 4월에 이어 5월에는 두 차례나 할당 관세 조절 TRQ 증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수입이 늘어나는 품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돼지고기 15,000톤의 할당 관세가 운영되고요. 닭고기도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3만 톤의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최근 문제 삼는 품목 중 하나가 양파인데요. 네. 지난 7일 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제27차 비상경제 차관회의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양파의 저율 관세 할당, 그러니까 TRQ 물량을 9만 톤 증량하겠다 밝혔습니다. 9만 톤이요. 예. 네, 9만 톤이나 증량하겠다 밝혔는데요.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해서 지난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관세 없이 수입되는 양파 9만 톤은 양파 생산 농가들에게 굉장히 기막힌 발표인데요. 네.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는 이 발표 이후에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양파 TRQ 9만 톤 수입 발표를 철회하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폭우 속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9만 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국내 비축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현재 양파 수확이 끝났지만 주산지 농협에서는 아직 수매가 결정이 덜 된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9만 톤 수입 계획을 발표하니까 가격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미 지난 5월 이 양파 수확 시기에도 저율 할당 관세 2만 톤 증량 계획을 발표했는데 2개월 만에 또 눈덩이 수입량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농업 분야 경제 정책 방향 다른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앞서 설명드린 TRQ 등 수요 확대 방침 외에도 기상악화와 가격 급등락을 대비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과 계약 재배를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의 활성화, 자체 브랜드 상품, 그러니까 PB 상품 활성화 등 이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은 오는 11월에 출범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급망 불안에 취약한 품목은 수입국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밝혔는데요. 대표적인 감자입니다. 올해 3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식품기업인 오리온이 생감자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를 늘려달라 이렇게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원재료의 수급이 불안해서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번에 이런 민원이 해결된 셈입니다. 감자의 경우는 미국과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재배한 생감자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미국의 새로운 11개 주에서 생산하는 생감자 수입이 가능하고요. 이집트, 페루, 인도, 기존의 수입 금지 국가에서도 감자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과 이미 발효 중인 FTA의 후속 개선 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국민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농축산물의 소비자 물가 역시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의 동월 대비 1.4%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산물은 물가 안정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농민들의 경제 안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농가의 경제 안정 대책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도 참 좋아하는 술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도 좋아한다는 소문이 쫙 났어요. 지금 KBS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소리 좀 약해가지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요? 야.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약합니다. 네, 그렇죠. 네. 현대인한테 좀 딜레마죠. 그렇죠. 소리라고 하는 게. 네,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음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WHO에서 발표한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평균보다 1.5배 정도 된다고 1.5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꽤 상위권이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회식이나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줄면서 술로 인한 문제가 좀 뜸하긴 한데 그래도 혼술 문화라든지 아니면 주류 다양화 등이 좀 생겨나면서 여전히 또 우리 삶에서 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질병이나 사망 같은 문제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사람마다 주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적정량의 술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이게?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네.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의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1회 알코올 섭취량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먹을 때. 네, 한 번 먹을 때 이제 그래도 건강에 미치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네. 위험하지 않은 수준의 양이 어떤 양이냐면 남자는 40g 이내고요. 그냥 여자는 20g 이내인데 네. 이게 소주로 따지면 알코올 함량이 제품마다 다릅니다만 한 잔에 14g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한 두세 잔 정도. 소주로 따지면 두세 잔 정도. 네. 양주로는 작은 잔으로 한 잔, 맥주로는 한 캔 정도입니다. 되게 적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영향이 없다. 이 정도까지만 먹는 게 좋다. 권고를 하는 거죠. 건강 상태를 네,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데요. 다들 주량 얘기하는 기준이 소주 한 병, 두 병 이렇게 하니까 네. 좀 적은 편을 여기긴 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적정 음주량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먹는 편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내가 그러면은 음주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사실 그냥 이게 덮어놓고 먹다 보면 참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혹시 이거를 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코올 문제랑 관련된 척도는 굉장히 온라인에도 많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KG 척도라고 하거든요. KG, 예. CAGE.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약자를 써서 만든 척도인데요.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하나씩 체크 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C는 컷다운. 이고요. 그다음에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있는지 내가, 없는지. 있는지. 네. 그리고 A는 unknow이드라고 해서 술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비난받아 본 적이 있는지. 네. 예, G는 guilty.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술로 먹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네. 그리고 E는 eye opener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을 먹는 패턴인지. 눈 뜨자마자. 뜨자마자. 아침에요? 그렇죠. 예. 결과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네. 해당되는 개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많고요. 1개 이상이면은 사용 습관이 문제가 있다. 2개 이상이면은 좀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그 아이 오프너 항목은 일반적으로 많은 해장술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알코올 중독 마지막에 생기는 눈 뜨면 술 먹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또 먹고 이제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정신과 진료를 빨리 받아보셔야 되고요. 빨리요? 네. 저는 지금 해보니까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네. 정도가 이게 사실 이렇게 글로 읽으면 잘 모르고요. 네. 되게 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술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로 문제가 생겨서 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선별척도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음주는 그러면 우리 그 마음, 기분에 마음을 기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우리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양한 기전이 있는데 주로 중추신경 억제제로 알코올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좀 억제하는 거죠. 정상기능 억제하니까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술 마시고 느슨해지는 느낌이나 뭐 이완되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건데 이게 우울함과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우울한 수준이 깊어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음주 빈도가 고위험 수준은 높다면 우울 증상의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폭음을 하게 되면은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한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불안할 때 술 취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불안하니까 술 먹으면 좀 편해졌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때문에 공황장애나 불면증 가지신 분들이 술을 약처럼 먹게 된 경우가 종종 보고요. 네. 또 실제로 그 병을 가지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일시적인 효과고 술 깨고 나면 더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지고 또 술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네. 근데 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와서 그렇죠. 좋다. 잠이 안 올 때는 야 맥주 한 캔 할래? 하고 자. 뭐 그렇게 이런 많이 얘기도. 하시죠. 예.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나요? 근데 음주하면 잘 잔다는 말이 사실 잘못된 얘기거든요. 잘못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술을 먹으면은 이제 잠에 들어간 인면에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술 먹으면 이제 잠깐 엎드려 있다가 잠들어 버리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이후에 이어지는 수면의 흐름이 다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수면의 분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술 먹으면 잠은 드는데 계속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아침 되면 더 피곤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술 드시는 건 좋지만 음주로 수면질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거의 술을 굉장히 자주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요즘 막 기억이 잘 안 나 막 이래요. 지금 맞아요. 목소리 네. 뭔가 생각나게 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 음주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어떤가요? 있죠. 근데 사실 일시적인 정도면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요새 블랙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필름 끊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에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기관이 있는데 알코올 마시게 되면 이 기관의 기능을 방해하고 뇌 세포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가끔 그러다가 점점점 마시면 마셔도 자꾸 필름 끊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블랙아웃이 나타난다는 거는 알코올이 우리 뇌 세포를 본격적으로 손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잦은 블랙아웃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나. 예. 알코올성 치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이 확실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비율이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적지가 않거든요.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준이 아니고 젊어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40대의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고 심하면 30대 환자분들한테도 종종 보고되는 경우가 세상에. 있어요. 네.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요. 젊은 나이라고 또 치료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뇌세포가 파괴되고 나면 이게 뇌세포는 다시 생길 수는 있지만 복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치료도 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요. 그러면 혹시나요? 그
WHO가 말한 거 말고 뇌나 몸이 상하지 않게 술을 마시는 요령 있을까요? 일단 뭐 블랙아웃 예방하려면 술을 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덜 드셔야죠. 네네네. 또 본인의 체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술 마시면 얼굴이나 몸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네. 선천적으로 분해 효소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술을 계속 마신다고 후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덜 빨개진다. 너 좀 더 마셔야 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뭐 뇌가 알코올에 적응한 것뿐이고 간이 뭐 효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술을 잘 조절해서 마셔야 되고요. 꼭 술을 마셔야 된다면 가능한 적은 양을 천천히 오랫동안 마신 것이 좋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빠르게 술 마실 때 뇌세포 기능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주불사형으로 무조건 달리자 식으로 술 드시지 말고 다양한 안주와 더불어서 물도 자주 마시면서 오랫동안 천천히 술자리를 즐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 중에서는 막상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술이 잘 안 받아서 술을 못 먹는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자존심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문제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진료실 찾는 분들 중에서도 뭐 술 문제로 찾아오셨는데 그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술 너무 많이 마셔서 몸과 마음이 상해 있는데도 나 술 안 먹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그래요, 부분. 그렇죠. 실제로. 네. 네. 우리나라에서 회식 자리나 뭐 일로 인해서 맞는 술자리는 더더욱 그런데 술잔을 거절하거나 피하는 것에 대해서 색안경을 좀 끼고 보는 경우가 많죠. 있거든요. 네. 명예나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네, 저도 이제 권유를 해보고 실제로 경험담을 얘기 들어보면 많이 바뀐 것 같고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회식 자리도 일단 많이 줄기도 했고요. 네. 강압적으로 술을 강요하는 문화도 좀 변화가 생겼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 높아지고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음주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해야 될 것은 술자리를 갖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술자리에 가더라도 나 술 안 마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하면 다들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막상 건강 때문에 나 술 좀 안 먹겠다. 좀 술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상 불이익 받거나 비난받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내 경우만 들어보면요. 네. 오히려 본인이 너무 지레짐작해서 조심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음주 문제가 심해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았다고 하면 어떤 치료 과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치료보다 중요한 건 평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평가요? 왜냐하면 술 마시는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뭐 그 상처가 그렇듯이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 치료하게 되면 안엔 또 골마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행동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 같은 것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내적 감정들과 뭐 내 안에 있는 방어 기제나 이런 현상들의 문제를 계속 유지가 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알코올 문제는 공존 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술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우울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또 그 외에 공황장애나 아니면 사회불안증 같은 불안장애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도박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중독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함께 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좀 그러니까 그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왜 하는지 이렇게 그렇죠. 정확한 네.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치료가 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개입 단계라고 하고요. 네. 개입 단계는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죠. 보통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혼자서 스스로 술 끊게 타시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좀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기부여해 주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해독 단계입니다. 네. 술에 많이 이렇게 찌들어 있으면은 금단 증상도 있고 영양 불균형 같은 것이 생겨서 생활 리듬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영양 상태를 제공하는 단계고요. 네. 세 번째는 재활 단계라고 해서 치료 당시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술이 없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이게 온라인에서 쳐보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중요한 모임이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문제가 있었다가 끊으신 분들이 함께 경험담도 들려주고 서로 힘든 부분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모임이 거의 매주 열립니다. 전국에서.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곳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음주에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뭐 술을 끊는다는 것도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 단계죠. 알아차리고 새롭게 대처하고 알아차리고 새롭게 대처하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술 문제가 뭐 때문에 자극받는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요소들 때문에 자극을 받는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이걸 알고 나면 새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죠. 되게 오감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뭐 달콤한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잠시 물건 사러 나갔다 오는 등의 주의 분산하는 활동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동안의 취미 활동이나 영화 감상이나 TV 시청 같은 몰입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이걸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자 어린애 성장법 오늘 음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창 시절 서예 시간을 떠올리게 되는 붓과 먹으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붓과 먹 사용할 일이 없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이게 좀 낭만적이기도 한데 어떤 여행인가요? 아무래도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참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퇴근길에 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ASMR처럼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잠이 잘 안 올 때 종종 이제 듣곤 하는 그 ASMR 빗소리가 이제 이걸 가만히 라이브로 듣고 있자니 이제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화선지에 후두둑 스며드는 먹물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우리나라의 서예와 한국화에는 빠질 수 없는 붓과 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워낙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붓은커녕 사실 연필을 잡을 그렇죠. 기회도 네. 흔치가 않은데 저도 어렸을 때 서예학원에서 차분하게 붓글씨 연습을 했던 향수에 젖어서 잠시나마 여유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붓과 먹의 예술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수업 시간 이럴 때 붓글씨 네. 쓰고 막 연습했던 네, 기억이 나요. 잘 그렇죠. 써보고 싶어가지고 네. 붙잡아본 지 오래돼서 흥미로운데 이 붓과 먹의 예술을 말씀하시니까 좀 특별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네. 좀 붓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감이나 먹물을 묻혀서 글씨를 쓰는 이 붓의 끝을 붓촉이라고 하는데요. 붓촉이요? 네. 예.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5가지나 되는 동물의 털, 심지어 사람의 털로도 그래요? 이 붓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털은 좀 무서운데. 그쵸, 좀. 네. 네, 너무 놀라지 어딜까?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동물의 경우에는 염소털, 족제비, 청설모의 꼬리털, 너구리, 토끼, 돼지, 사슴, 소, 말, 개, 닭, 공작털까지 야, 예. 정말 다양한 동물의 털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좀 특이했던 거고 귀여웠던 거는 쥐 수염으로 만든 붓이었습니다. 쥐요? 쥐 수염. 쥐도 신기한데 쥐의 수염이요. 네. 그래서 붓 명인님께 여쭤봤더니 네. 예전에는 시골에 쥐들이 참 많아서 네. 쥐 잡는 날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쥐를 잔뜩 잡는 날이면은 그 잡은 쥐의 수염을 뽑아가지고 세상에. 붓을 만들었는데 요새는 시골에도 쥐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쥐 수염 붓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께서 놀라셨던 이 임모 붓은 사람 털. 100일쯤 되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아기의 베넷머리를 모아서 만든 테모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용도로 만들어졌던 붓인 거죠. 실제 쓰기도 했지만 이제 탄생을 기념하는 네, 용도로. 그렇죠. 네. 와, 이거 좀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로 붓이 만들어진다니까 너무 신기한데 이 많은 붓들 중에서 어떤 붓이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네, 일단 양모필이라고 하는 염소 털과 네. 황모필이라고 불리는 쪽제비 꼬리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주로 큰 글씨나 대형 작품에는 양모붓이 사용이 되고 네. 비교적 짧은 황모붓은 주로 책에 쓰는 작은 글씨나 섬세한 민화나 산수화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붓을 만드는 과정이 좀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붓을 하나 만드는 게. 그래서 우선 털을 선별을 하고 털의 유분기를 잘 빼는 것이 좋은 붓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제 사람처럼 샴푸나 린스를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질이나 유분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털에 기름기를 빼주는 게 핵심 기술인데요. 그렇다고 기름기를 너무 많이 빼면은 붓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다고 또 기름기를 너무 안 빼면은 이 먹물이나 물감이 붓에 잘 안 묻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한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전통 붓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분이 계시겠고, 그죠? 네, 그렇죠. 예, 명인이 계실 것 같은데 많이 네. 계시나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일단 붓을 만드시는 명인님을 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필장.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8분의 필장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멋진 붓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8분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필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춘천에서 3대째 붓을 만들고 계신 박경수 명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박경수 필장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를 토대로 3대째 1974년부터 전통 붓을 제작하고 계시고 박 필장님의 아들님들도 무형문화재 춘천 필장 이수자로 네.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딱 하나뿐인 붓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필장님이시면서 관장님이신 거죠. 그러네요. 네, 붓 박물관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붓을 전시해 놓은 곳이죠,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어디에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박경수 명장님께서 춘천에 계시기 때문에 2017년에 춘천에 개관한 붓 이야기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도 최근에 다녀왔는데 청취자분들께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래요? 네, 네. 박물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붓 이야기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붓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박경수 필장님께서 국내 최초로 기록 속에만 존재했던 닭의 털로 만든 개모피를 복원하시는 데 성공하셔서 네, 국내 유일의 다양한 색깔의 개모피를 감상하실 수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깃털붓을 복원하시게 된 계기도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과거에 기르시던 앵무새가 죽었는데 그 새를 기리고 간직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앵무새의 털로 모아서 붓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르시던 앵무새의 깃털 붓을 만드셨고 만드시게 되면서 전설로만 남을 뻔했던 그 닭의 꼬리로 만든 개모필의 복원에도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아, 꼬리에 있는 걸로. 네. 야, 근데 이런 붓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그 느낌이 네. 어떨까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곳에 가면 그러면 글씨를 써보는 이런 붓으로 네. 써보는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나요? 네, 일단 붓 이야기 박물관에 가시면 뭐 나만의 붓 만들기 그리고 박경수 필장님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양한 붓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체험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물서예였습니다. 물서예요. 네.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물서예가 뭔가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네, 말 그대로 물로 쓰는 서예입니다. 안 써지지 않나요? 그냥 투명한 물로?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박물관에 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몇 번이고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먹을 갈아 쓰기도 어렵고 네. 또 먹을 가려면 벼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먹을 갈다 보면은 옷에 이제 먹이 튀기도 하고 네. 또 엎질러지기라도 하면 빨기도 어렵고 그렇죠. 닦기도 어려워서 예, 고안하신 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수 필름으로 제작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선지를 개발하셔서 네. 붓에 물만 묻혀서 그리면은 종이가 젖으면서 검정색으로 글씨가 나타나는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말리면은 다시 하얀 종이가 돼서 종이 낭비 없이 무한 반복으로 글씨 연습을 하기가 너무 좋은 체험이라서 네. 저도 박물관에 갔다가 이제 붓이랑 그 신기한 화선지를 같이 집에 사고 왔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 그래요? 매일매일 연습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힐링이 필요하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제가 물서예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좀 붓을 사서 왜 이거 좀 좋잖아요. 이제 그렇죠. 정신 건강에 좀 네. 침착해지고. 네, 또 천천히 이렇게 하나 획을 긋다 보면 이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잘 쓰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다들 한 번쯤 사실 서예 해보셨잖아요. 해봤을 어렸을 거예요. 때. 근데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이제 펜을 잡을 기회조차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붓글씨를 따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붓글씨를 써보니까 또 옛날에 연습했던 그게 또 다시 기억이 살아나면서 잘 쓰셨나 보구나.
잘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되게 한 번쯤 다시 해보시면 이 힐링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뭐지? 이런 붓 있잖아요. 네. 물서에 뭐 쓰고 이런 네. 붓들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가장 저렴한 거는 2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어느 정도가 제일 비싼 붓일 거라고. 저는 지금 2만 원도 비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네. 수작업으로 하시지만. 그렇죠. 예. 글쎄요. 붓에 어느 정도 얼마까지 갈까? 네, 제일 비싼 붓은 얼마일까? 제일 비싼 붓은 네. 1억 갈게요. 굉장히 저기 손이 크시네요. 굉장히 돈은 1억. 없는데 네. 손은 큽니다. 만수르 네. 붓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비싼 붓은 최근에 1,200만 원에 붓 한 자루에 한 자루요? 네 판매가 되셨다고 해요. 그걸 무슨 털로 만들었을까요? 네. 일단 저도 여쭤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자그마치 붓 길이가 2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붓 대만 해도 140cm이고요. 그 털로 만든 붓 촉이 60cm가 되는 초대형 붓입니다. 네. 일단 남자 성인보다도 훨씬 더 긴 그러니까요. 붓이죠. 2m면, 네. 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이 붓이 최근에 판매가 됐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그 붓이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감상을 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것도 바로 한남동에 위치한 치킨집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네. 저 지나가다 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네. 한남동에서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무슨 저기 붓이 있어?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역시 트렌드세터. 아니에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치킨집에서 치킨집에서 이 양념을 바를 때 붓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을 바르는 붓질 역시도 일종의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이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집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아시죠? 네, 네. 알 것 같아요. 그 하얀 벽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지나가다 진짜 본 것 플래그십 같습니다. 네. 그 박경수 필장님의 최고급 붓을 구매해서 전시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 치킨과 전통 문화의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흥미로웠던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세상에. 네. 근데 그 궁금한데요. 네. 그 털을 뭘로 했을지? 그래서 그건 안 나와 있나 봐요. 털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염소털로 하시지 않았을까? 제일 이제 털이 많고 구할 수가 이제 또 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소털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나중에 필장이 만나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까먹더라도 네. 꼭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붓 하나에 이렇게 붓 박물관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네, 가장 비싼 붓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1억짜리 붓에 제가 또 충격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어차피 틀릴 거. 스케일이 네. 크시구나. 네, 그냥 한번 제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예. 먹물 이야기는 근데 정작 오늘 먹물 이야기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붓하게 붓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붓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먹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붓만큼이나 흥미로운 이 먹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 이야기로도 이 네. 코너의 시간을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까? 네, 먹으로 떠나는 예술 여행도 굉장히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붓과 먹으로 떠나는 여행 첫 시간이었습니다. 붓 이야기 나눠봤고요.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경운기였습니다. 네, 0962님 정답은 한국형 오프로드 오픈카 경운기입니다. 어휴, 옆에서 우리 조 대표님 터지에 뿜으실 뻔했는데 맞는 말이네요. 한국형 오프로드 오픈카 경운기. 근데 그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그 경운기 보면 한 번쯤 타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타보셨어요? 타봤어요. 옛날에 소가 끄는 그 체험이 있었어가지고 네. 경우는 아니지만 그 소가 끄는 그 뭐라 그러죠? 수레? 네, 그런 거 타봤고 네. 경우에서 타봤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네, 좋은 추억 감사하고요. 네, 262 하나님. 경운기, 아버지 운전하는 경운기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등교하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네,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정답 보내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비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